인공지능이 뭐 되게 많은 걸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 언어라는 거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나 보네요. 언어의 문화와 그 언어권의 어떤 컬처,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습한 데이터의 양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GPT-4가 토큰 사전을 10만 개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토큰 62개를 써야 됩니다. 똑같은 한국어 표현에 대해서. 지금 저기 보이는 색깔 하나하나가 하나의 토큰으로. 예, 토큰입니다. 속도도 3분의 1. 성능도 3분의 1, 돈은 3배. 이유는 한국어가 비주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모델을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만들지 않으면 같은 모델을 더 열화된 버전으로 쓸 수밖에 없다. 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악권. 오늘은 세상의 발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둘이 나왔습니다. 둘이 나왔다는 얘기는 혼자 감당이 안 된다. 이거를 왜냐하면 제가 1대1로 붙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예, 두 명이 나온다고 쪽수로 안 밀리려면 2대2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을 가보시죠. 모셨냐.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한 얘기, GPT 관련한 얘기를 참 많은 분들이 합니다. 근데 진짜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네. 그럼 뭐 이렇게 뭐 말이야 누구나 하지만 네. 진짜로 하는 분들 모시고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진짜로 하시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팀의 그 하정우 센터장님과 송낙호 총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설명 어떻습니까? 진짜 하시는 분들. 진짜 하시는 분들, 예. 진짜 멋진 설명 같습니다. 아니 진짜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진짜 저희는 원래 이분이 저를 꼬셔갖고 저는 게임 업계에서 있다가 네네. AI를 만들어 왔는데 그때 AI 기술이 막 올라올 때 AI로 세상을 바꿔보는 뭔가를 만들어보자 하면서 약간 좀 기술 낙관론자들입니다. 네네. 네. 예. 그래서 되게 힘든 세상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GPT-3가 나왔을 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라고 생각해갖고 저희가 3년째 네. 진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 성낙호 총괄님이 예. 실제 저희 하이퍼클로바 쪽 전체 프로젝트 사업까지 포함해서 총괄 리딩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선행 연구 담당이다 보니까 이게 아주 풀 것도 많고 한계도 많고 또 윤리적인 이슈도 있고 이런 부분들 좀 연구를 풀어야 될 것들 좀 이렇게 서포팅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윤리적 관련된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바깥이랑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거잖아요. 뭐 예. 교수님들이나 뭐 다른 외부 전문가분들이랑 또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있고 요즘은 그 어떤 연구자의 본캐를 놓고 교육업 부캐로 나가서 네, 요즘 강연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그 초고대 AI에 대한 실제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두 분 나오시는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그 예전의 영상들을 좀 봤더니 그 남의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다른 인공지능이 뭐냐, 뭐 GPT, 챗GPT가 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길래 그거 말고 그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회사인 네이버 하이퍼클로버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모셨어요. 그리고 네. 제가 진짜 한다는 말씀은 이제 뭐 이렇게 인공지능 산업을 좀 이렇게 구분을 좀 해야 되겠지만 제일 밑단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도 그렇죠. 있고 네. 거기에 초거대 모델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거기에 뭐 사용 가능한 그런 것들을 네.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 중간에 모델 하시는 것도 있고 막 그런데 사실 네이버는 그 칩 만드는 것 빼고는 거의 다 하고 계시죠? 칩도 지금 만들고 계시고. 네, 뭐 직접 만든다기보다는 삼성전자랑 같이 만들고 있고요. 그 칩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모델 그리고 그 모델을 활용한 어떤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그거를 클라우드 기반의 뭐 사스 형태가 됐든 솔루션 형태가 됐든 이런 것들까지 완전히 버티컬이 쫙 만들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진짜 다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픈 AI는 많이 들었는데 그럼 오픈 AI처럼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하이퍼클로바에 있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사실 저희는 네이버에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있고 저희 팀은 클로바라고 AI 스피커를 만들던 팀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죠. 되게 많은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AI 팀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하다 보니까 비용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없을까 하는 걸 했는데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가능해지는 게 보였고 그래서 저희는 하이퍼클로바라는 큰 모델을 만들어서 대부분의 일들을 한 큐에 끝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인공지능이 GPT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하이퍼클로버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클로버 서비스들이 여러 개 네네. 있었는데 하이퍼 이거를 예.
그 인력 감축을 좀 해보겠다고 아니, 다 모아서 했더니 이게 하이퍼다. 그러니까 이 인력을 줄인다기보다는 예.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기존의 AI 방법들은 꼭 10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10배로 늘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근데 초거대 AI는 10을 늘리기 위해서 들리는 노력이나 비용이 뭐 2, 3이면 되니까 예. 이렇게 돼야지 이제 성장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원래 사실 AI 산업에 그 누구죠? 안드리 카파스가 소프트웨어 2.0 얘기를 하면서 네네. 뭐 앞으로 뭐 데이터 사이언스,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은 AI 중심으로 갈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비용이 같이 증가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부분이 모델을 키우니까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되는 걸 확인을 했던 거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 딥러닝 그 전체 AI는 아니고요. 딥러닝이 AI를 최근에는 거의 이끌어왔죠. 거의 10년 이상 딥러닝 기술이 AI의 발전을 이끌어왔는데 기본적으로 딥러닝의 발전사는 사실 오픈 모든 걸 공개를 하고 공유를 하고 그 공개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가져다 써서 또 새롭게 개선한 부분을 다시 공개를 하고 그게 아카이브라고 하는 어떤 그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사이트, 그다음에 소스 코드, 필요하면 데이터 다 이렇게 공개 공유를 통해서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마치 리눅스 발전했던 것과 거의 같은 트랙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리고 2017년에 트랜스포머도 마찬가지 구글에서 만들고 소스코드 공개하고 이렇게 쭉 발전을 해옵니다. 오픈 AI가 GPT-3를 2020년에 공개를 했을 때도 실제 오픈 AI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론적인 그 신규성을 만들었다기보다는 물론 이 모델을 엄청 키우면서 그 큰 모델을 성공적으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엔지니어링적으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논외로 치고 방법론적인 어떤 그 새로운 게 있었다기보다는 모델을 엄청 키우고 데이터를 엄청 많이 넣으면서 그 이전에 구글이 시도하지 않았던 수준으로 이렇게 규모를 키웠더니 규모가 만들어낸 혁신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플레이어들이 저렇게 규모를 키울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도 가자 이렇게 하면서 뭐 중국의 화웨이도 그렇고 저희 네이버도 그렇고 구글, 딥마인드, 메타 다 이렇게 쭉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GPT-4가 나왔어요. 3.5. 근데 제가 볼 때 GPT 3.5는 2022년 한 3월 정도에 인스트럭트 GPT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가 되고요. 예. 거기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거기에 소위 말하는 RLHF라고 하죠. 그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강학습을 네네. 어떻게 넣으면 도움이 되는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기술적인 나름 디테일이 있는 논문은 거기가 거의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GPT 3.5가 공개되고 GPT-4가 공개되고 한 상황에서 기술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제 슬슬 문을 닫는 거죠. 요 회사가 다른 연구 단체는 좀 다른 게 오너가 알트만, 그러니까 사장이 알트만이고 그리고 이번에 챗GPT를 이끈 사람도 그 이게 AI 엔지니어링이나 리서치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프로덕트 PM이세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제품 관점에 접근하는 철저히 이거 스타트업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게 학계에 뭐 사이언티픽한 걸 기여하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 기반의 세상 혁신 이런 거 하겠다는 거라서 예견돼 있던 미래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클로즈 AI.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회사 이름을 클로즈드 AI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근데 인사이트가 있어요. 기술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를 했죠. 네. 어떻게 만드는지는 공개를 하지 않고. 네. 그래서 제가 GPT-4 나왔을 때 GPT-4가 그 이미지, 그러니까 그림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그 정보를 집어넣나를 보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다가 찾은 문구가 저거였어요. 봤더니 현재 어떤 경쟁 상황과 그다음에 워낙 강력한 AI 모델이다 보니까 윤리적인 어떤 위험성을 고려해서 우리는 학습 데이터와 모델 크기, 모델 구조, 하드웨어 어떤 걸 썼는지 얼마만큼의 컴퓨팅을 썼는지를 디테일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로 그대로 만들면 우리는 괜찮은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내가 뭐 이런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나는 안전하게 나는 괜찮은데 너네들은 못 믿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일리아 수축해버라고 해서 이 AI 이쪽 오픈 AI의 AI 총 대장이 있습니다. 네. 알렉스넷의 저자이기도 해요.
네,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고 구글 번역기의 또 핵심 연구자기도 했어요. 2014년 막 이럴 때 이 친구가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게 우리가 틀렸다. 그러니까 다 오픈하는 것 자체가 예. 틀렸다는 얘기예요. 네, 위워롱이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는 형태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어떤 AI 발전 철학과 완전히 배치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비슷하게 동참을 하게 된 트리거를 당긴 게 될 수도 있고요. 뭐 물론 이와 별개로 그 라마라고 하는 예. 그 메타에선 모델을 놨죠. 그게 오픈으로 풀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어떤 꽤 큰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영향을 준다라고 해야 되나? 사실 예.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없고 예. 학교는 아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선두 회사가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고 나면 이제 구글이나 뭐 딥마인드나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발전이 쭉 해왔고 오픈으로 계속 얘기를 해오다가 최근 들어서 지금 뭔가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뭔가 실마리를 좀 찾은 듯한 느낌을 좀 네.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서 이제 이게 막혀 네. 있는 네. 그리고서 이제 내부적으로 네.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네이버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그 연구 개발을 진행해 오셨었는지 관련해서 좀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GPT-3 나왔을 때부터 저희 내부적으로 그거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리플리케이트를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논문에 많은 디테일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리고 다른 데서 페이퍼 나오는 거 보면 그들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고 감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노하우들은 저희가 안에 내재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 GPT-4나 아직은 뭐 정보가 이제 닫혔어도 아직은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저희가 스스로 연구를 열심히 네. 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연구에 대해서는 조금 역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2014년에 네이버 랩스가 처음 생깁니다. 그때는 분리된 회사는 아니었고요. 약간 연구센터 느낌으로 만들어졌고 그때 이제 지금은 현대차에 있다가 LG로 넘어간 김정희 전무님이 그쪽 팀 리딩을 하고 그다음 송창현 대표님이 네이버 랩스 센터장 시절에 약간 야심차게 진행을 했었어요. 선행 연구 관점에서 AI 기술, 뭐 자율주행 기술 이런 것, 로보틱스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때 브라우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여러 가지 선행 기술로서 그 아이템 중에 하나가 AI였고요. 저는 2015년에 입사를 했고 기본적으로 계속 뭐 딥러닝, AI 쪽 연구를 쭉 하다가 클로바가 만들어지면서 예. 한번 일단 AI 기술이 프로덕트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크게 셋업이 다시 되고 계속 선행 연구는 진행을 해 왔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선행 연구란 게 결국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이 왔을 때 그 혁신적인 기술을 우리가 먼저 만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렇게 좀 새롭게 혁신적으로 나온 기술을 굉장히 빠르게 그걸 파악을 하고 저희 쪽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워밍업을 하는 단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예. 가야 되는 방향이 정해지면 바로 달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이런 역할을 쭉 해오다가 2018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가 벌트가 나온 해입니다. 예, 10월 구글의 달에 벌트. 예, 예, 구글의 예. 벌트. 그때부터 이제 나코님 팀에서 이 벌트라는 걸 딱 보니까 네이버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확 개선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보인다라고 해서 좀 달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벌트를 네이버 내에서 네이버의 많은 한국어 데이터를 만들면서 이 벌트도 그 이전의 모델에 비하면 꽤 큰 모델이거든요. 예. 학습하는 기법도 많이 좀 다르고 그러면서 노하우가 좀 쌓이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지내다가 또 GPT-3가 나오면서 또 한번 또 치고 달리게 되는 그런 형태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AI 선행 연구란 거랑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덕트라는 거에 이 간격이 예. 보통은 연구와 프로덕트는 간격이 되게 멀거든요. 그렇죠. 어떤 산업이든 네네. 네, AI는 굉장히 많이 좁아졌어요. 점점점. 그래서 프로덕트에 들어가는 기술이 논문으로도 바로 나오고 논문에 들어가는 기술이 프로덕트로 바로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논문에 쓰는 내용인데 프로덕트에서 정의된 문제들이 논문으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그게 시작합니다. 아마 작년부터였던 것 같은데 저희가 프로덕트를 내면은 다 논문으로 다 억셉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덕트라는 게 연구랑 다르지가 않고 네. 지금 저희가 서비스 부서랑 얘기를 해도 다 그냥 내면 다 논문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것들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뭐 옛날에는 한 6개월씩 걸렸다고 하면 지금 뭐 테스트 해보는 데는 길어야 한 2주 많이 빠르면 한 근데 일주 그게 그러면 산업적으로 어떤 의미인 거예요? 흔해진 거죠.
AI로 변모시킬 수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흔해지는 거고 그것들이 적용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그걸 할 때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쉽게 도구를 갖다 쓰듯이 네. AI가 도구가 되는 거고 저희가 맨날 기치를 걸고 있던 AI for everyone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AI 수준이 네. 우리는 항상 그 패스트 팔로워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그 거기 하는 거 보고서 우리가 뭐 너도 한다 나도 한다 얘기하면은 야 또 패스트 팔로워 저 누구 네. 한다 그러니까 또 따라 하나 보다 뭐 이런 네. 생각들 하게 되는데 이게 초거대 모델이라는 게 사실 그 돈도 되게 많이 들고 예. 이게 만들기 쉽지 않을 건데 예. 한국의 어떤 뭐 순위까지는 아니지만 그 위상 아니면 네. 위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머뭇거릴 때 저희가 빨리 뛰어들었던 건 AI로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진짜 하고 있었고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빨리 봤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장표에서 보시다시피 세 번째로 저희가 그 GPT-3를 재현한 그룹이 되었고 그래서 재현 네. 그러니까 구현 우리가 네, 만들어서 구현. 구현했다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오. 구현을 해갖고 서비스에 런칭까지 한 것으로는 아마 저희가 최초가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GPT-3가 서비스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때까지 API만 했었어요. GPT-3는. 네. 자사 서비스에 네. 들어간 적 저희는 네이버 서비스에 들어가 있었고 그거를 현재 지금 지자체 분들도 쓰고 계시고 저희는 지금 이미 지금 디플로이가 쓰고 있어요? 네 이미 뭐 뒤에 소개드릴 케어 콜 독거노인 서비스. 분들이 전화를 받고 계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화형으로 하는 에이전트가 챗GPT 전에 이미 전화로 하고 있는 것들이 나가 있었는데 홍보를 그렇게 세게 한 적은 없어서 비밀이었나요? 비밀은 아니고요. 네, 비밀은 아니고 예. 저희가 약간 좀 조심스럽게 홍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쪽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차갑고 뭔가 우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따뜻하게 해주는 네. 거다 쪽으로 많이 밀었지. 그러니까 AI가 뭐 세상을 바꿔버릴 거야라는 그런 쪽을 일부러 밀지를 않아갖고. 이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을 제가 그린 게 아니고요. 매년 10월쯤 되면 그 스테이트 오브 AI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네.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딱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아. GPT-3가 5월 말에 2020년에 처음 나오고 그다음에 전 세계가 충격을 한번 먹고요. 예, 예. 예, 그 크기 기준으로 볼 때 이제 뭐 짜잘한 모델들 좀 빼고 나면은 화웨이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저희 네이버가 그때는 클로바가 있던 시절이죠. 하이퍼 클로바를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이든 메타든 딥마인드든 등등등에서 모델들을 쭉 발표를 하게 되죠. 굉장히 빠르게 구현했고 굉장히 빠르게 서비스 프로덕트를 만들어냈죠. 저희가 2021년 5월에 발표를 했잖아요. 2021년 2월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이루다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모델이 거의 완성 단계였어요. 그때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공개를 할 것인가, 어느 수준으로 쓰게 해드릴 건가 이런 내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써보니까 요거 잘못 어뷰징했다가는 좀 골치 아프겠다라는 게 좀 있긴 했었어요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타이밍에 이루다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게 좀 어떤 영향을 줬죠. 그러면서 또 열심히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일단 우리가 모델 만드는 거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 내부 중심으로 먼저 사용을 하고 외부에서 쓰실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썼어요. 요건 나코님. 네, 일단 그 생성형 AI가 그때 굉장히 익숙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그 전까지는 AI라고 하면 분류기, 뭐 이제 고릴라냐 사람이냐 갖고 문제가 생겼지만 AI가 어떤 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치 문화권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슬람에서 생각하는 거랑 아니면 뭐 아프리카는 이번에 여러 가지 뭐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법도 만드는 것처럼 맞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의 그 천편일적인 잣대를 그때 들이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고 저희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거 생성 AI가 대단한 걸 할 수 있어요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초거대 모델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좀 드는 생각이 되게 돈도 많이 들고 언어 학습하게 되고서 뭐 이걸로 뭐 그림도 그리고 뭣도 하고 뭐 뭣도 하고 막 그런다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꾸 이제 K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근데 진짜 잘한다 못한다를 구분할 때 그 GPT가 잘하면 그냥 GPT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게 꼭 그 네이버가 개별로 따로 만들고 뭐 누가 따로 만들고 뭐 이래야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제로 개발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한국어 중심 초거대 AI가 필요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한국어 역사나 문화나 법에 대한 이해도도 높냐라고 물으면 안 그런 경우들도 제법 있죠. 그렇죠. 네. 이 초거대 AI도 비슷해서
GPT-4, 챗GPT 한국어 정말 잘하는데 한국에 대한 이해도 디테일까지 이해를 굉장히 잘하냐라고 물으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고 온 사례가 요건데요. 자, 부유와 공주 경유하는 2박 3일 여행 계획 좀 알려달라라고 GPT-4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잘 짜긴 하는데 1박 1일, 2일, 3일 짜주긴 하는데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가끔씩 저렇게 글을 쓰다가 많은 경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백제 역사 박까지 쓰다가 갑자기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박. 네. 남은 부분마저 알려달라라고 하면 이제 급 사과를 하고요. 다시 맞아 쓰기. 백제 역사 박 예. 물관 안 쓰고. 물관. 그래서 죄송합니다. 남은 부분 맞았습니다. 하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뜯어봤어요. 2일차에 보면 점심 때 부여에서 현지 특산품인 홍어 삼합을 즐긴다. 부여 특산물은 아니죠. 네, 아니죠. 예, 남도로 내려가야죠. 뭐 예. 이건 이 정도는 애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3일차를 갔습니다. 오전에 나들이 산책로를 따라 부여입니다. 지금 네. 산수유 마을을 방문을 하고요. 방문하고 나서 선운사를 참배하랍니다. 제가 혹시 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 둘 다 있는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여에서 나들이 산책로를 따라 포천까지 올라가라는 얘기고요. 아, 한 달은 걸어가야 될 것 같고요. 방문하고 나서 다시 고창 선운사까지 내려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 달 반은 또 걸어 내려와야 되겠죠. 이게 그 약간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컨텐츠가 디테일이 좀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행 관련된 어떤 서비스에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이런 디테일한 컨텐츠의 차이가 사실 할루시네이션이죠. 이런 것들이 품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저희 하이퍼클로바가 오른쪽인데 잘 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공산성 야경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열심히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 마곡사란 저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예. 혹시 해서 검색해봤어요. 있더라고요. 다행히.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얘 딴소리 하면 그렇죠. 어떡하나. 예. 그리고 공주 한옥마을 있고 이 부여에 음식이 유명한 그 중에 연잎밥이 있더라고요. 또 연잎밥. 그리고 부소산성 딱 알려주는 거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알려주는 걸 보면은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근데 저런 챗봇이 네이버에 있어요?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근데 저 네. 오른쪽에 있는 건 네. 뭐예요? 개발 중인 버전을 지금 내부적으로 개발적인 버전을 악건이라서 제가 슬쩍 들고 왔고 당하고 있죠. 이거 왜 들고 왔냐면서 그러니까 저 요거- 자체를 전 네. 처음 본 것 같아서. 초기 버전이고요. 이거보다 지금은 더 좋아졌습니다. 예. 일단 지금 영어 GPT-4한테 지금 한국어로 물어봐서 저럴 수 있습니다. 저걸 미국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더 잘 나왔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은 머신러닝 알고리즘도 대부분 데이터 들어간 만큼 나오는데 네네. 저 오픈AI가 학습을 할 때 한국 정보를 많이 넣지를 않았을 게 분명하고요. 인터넷에서 한국어가 차지하는 게 0.6%인가? 0.016%. 0.016% 굉장히 적죠. 근데 적은데 그걸 더 언더 샘플링하고 더 적게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GPT-4를 영미권 사람들이 그 느끼는 그 성능보다 저희가 느끼는 성능 상당히 현저하게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모델을 한국 사람들이 그걸 만들지 않으면은 같은 모델을 더 열화된 버전으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이게 하긴 좀 저도 문제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에 챗 GPT가 딱 공개됐을 때 작년 11월, 제가 12월에 8살 아들에게 줘야 될 선물 이렇게 딱 검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순위별로 나오긴 했는데 그 중에 한 7개 정도를 한국에서 살 수 없는 모델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좋긴 좋은데 이게 한국 기준이 아니네라는 네.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해장을 하려고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이게 인공지능이 뭐 되게 많은 걸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 언어라는 거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나 보네요. 언어의 문화와 그 언어권의 어떤 컬처,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습한 데이터의 양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우리 삶에 되게 밀접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관찰했는가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한국형 이런 게 아니라 진짜 한국 사람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한국 사람들 많이 관찰해야 되는데 네. 관찰하는 비중을 높일 수가 없는 게 사실 네. 저기 월드와이드 모델이잖아요. 그러네요. 글로벌 모델은 그럴 수밖에 네. 없습니다. 만국 공통 지식이야. 뭐 약간 내부적으로 번역 과정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이 내부적인 어떤 트랜스퍼 전이를 통해서든 해결될 문제이나 예. 문화나 그죠? 그 해당하는 지역만의 어떤 굉장히 특징 같은 것들은 그냥 글로벌한 정보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다는 걸로는 한국 네.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자연스럽지 네. 않다라는 네, 거죠. 정서적인 부분 같은 것들도 정보적인 부분 같은 것들도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어떤 지역이나 언어, 문화권별로 초거대 모델이 다 세분화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저희는 그런 수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보는 어떤 글로벌 진출 관점이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다국어 중심으로, 물론 영어 중심의 다국어 모델이겠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저희는 오히려 다른 기회를 좀 보고 있는 거죠. 일본이 될 수도 있고 중동이 될 수도 있고, 중동이랑 미국은 안 친하니까요, 상대적으로. 동남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약간 스스로 초거대 AI를 만들 수는 없는데 이 초거대 AI가 필요한 나라들은 오히려 저희에겐, 우리에겐 요즘 사실 AI 전에 이미 지금 그런 흐름이 있는데, 소버린 클라우드라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데이터가 중요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역외 반출이 안 된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역외 걸 쓸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 역외를 놓으면은 그쪽에 있는 정보기관이 볼 테니까.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소버린 클라우드 개념이 있고, 저희는 소버린 AI까지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어쨌든 하나의 엔티티로서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뭐 GPT-4에게 독도는 어느 나라 땅이냐 물어보면은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궁금한데. 그 용서 안 되는데 그건. 그걸 만약 영어로 물어볼 때랑 일본어로 다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하이퍼클로버가 지금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계획하고 있는 거는 초거대 AI의 모델 LLM 자체를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중심으로 하고 영어 좀 섞고 필요하면 한국어 좀 섞거나 그 옆 나라 언어 좀 섞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요즘 진심을 팔고 싶은 나라가 있죠. 네, 오일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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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게요. 오히려 미국 중심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만든다면은 영어권 국가가 아닌 국가 입장에서는 영어권에다 맡기는 것보다는 비영어권의 어떤 초거대 모델을 한번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보통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 소버리니티라고 하죠. 이걸 잘 안 지켜주거든요. 그게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저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아쉽지 않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는 조금 입장이 다르죠. 아쉽죠. 예전에 이거 좀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챗GPT 한참 유행할 때 뭐 하이퍼클로버에다 검색했을 때 뭐 임플란트를 뭐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줘 그랬더니 그거를 보니까 뭐 이렇게 설명 좀 하다가 뭐 어느 병원에 어느 원장님을 가시면 뭐 잘 소개받으시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놀리려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라면은 네이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지식인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그러니까 영어는 뭐 데이터가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만 한국어 데이터가 좀 작아서 그런 일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제 그때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언어 모델이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언어 모델은 앞에 봤던 글들을 보여주고 중간을 이제 비우거나 마지막을 비웠을 때 거기 뭐가 들어가는지 맞출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학습한 데이터는 대부분 말씀하신 대로 지식인이나 네이버에 있는 글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보통 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누구입니다 하고 시작하는 것들이 인플루언서예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항상 정보를 주고 마지막에 이제 여기로 내공 부탁드립니다. 전화번호 이렇게 끝나는 게 항상 완료되는 거라, 그냥 하이퍼클로버 그냥 저희 원석 같은 하이퍼클로버한테 물어봤을 땐 그런 식으로 답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데뷔해서 말씀드렸던 게 새로 만든 하이퍼클로버 X는 하이퍼클로버와 다른 점이, 하이퍼클로버는 원래 학습한 데이터를 그대로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그런 앵무새 같은 거였을지 몰라도 하이퍼클로버 X는 저희가 바라는 인공지능의 모습으로 한번 리쉐입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사실 원석은 누가 쓰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정우님 저기 띄워주신 저 초기 버전만 해도 저희가 가이드를 줬습니다. 너는 이제 AI 어시스턴트고 사용자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된다, 정보성 있는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몇 가지 가이드를 주고 나니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사를 하지 않고 그러네요. 지식만 주고 딱 인사를 정확히 포매팅 해가지고 결론까지 해가 끝내는데, 제가 지금 왼쪽에서 비슷하게 보이시겠지만 저걸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데이터를 엄청나게 넣은 건 아니고요. 가이드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을 해야 된다. 그게 일종의 뭐 우리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뭐 프롬프트 뭐 이런 맞습니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계열이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직접 주신다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용자들이 입력하기 전에 자동으로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들어가도록 입력을 해주는 거죠. 사용자는 저는 여기에 부유와 공주를 격려하는 2박 3일 여행 계획 좀 알려주세요라고 입력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치면 이미 정의되어 있는
너는 AI 비서인데 굉장히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야 되며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등등등등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질문 제가 질문을 치면 제가 현역은 아니지만 복무신조 같은 게 앞에 붙어 있어요. 예. 지금 이 롤플레잉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AI 어시스턴트랑 사용자. 네네. 너는 어떤 롤이다. 어떤 걸 하면 안 돼? 같은 가이드를 주면 그대로 충실하게 따릅니다. 그럼 저런 부분들도 어떻게 튜닝을 할지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를 좀 아는 그러겠네요. 게 좀 필요할 네.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그거를 일일이 또 저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초고된 모델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데 이거를 이렇게 뭐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축을 하면 뭐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뭐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요게 또 이유가 있는 게 한국어 중심의 초고대 AI 필요한 이유. 이건 나쿠님이 설명 주세요. 네, 이게 어쨌든 머신러닝 모델이 데이터가 들어온 거를 처리해서 뭔가를 내놓는 건데 데이터가 좀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봤던 단어들은 하나로 압축을 하고 자주 안 봤던 것들은 잘라서 넣게 됩니다. 압축을 할 때 그러면 가장 많이 봤던 단어 아니면 어구, 문장들이 하나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영어 모델을 학습하다 보면 아무래도 영어 프레이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배정할 수밖에 없고 한국어들을 많이 안 보니까 한국어는 웬만하면 다 잘라버려요. 자른다는 게 심지어는 예전에 GPT-3 같은 경우는 한국어 한 글자가 UTF-8로 3바이트입니다. 그럼 3개로 쪼갭니다. 그러면은 한국어 단어가 보통 한 3-4글자라고 하면은 거기에 9개에서 16개 정도의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I'm a boy라고 하면 I'm a까지를 하나로 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는 게 관용구가 예. 많으니까 아니면 Thank you so much가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비대칭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GPT-4 같은 경우는 그거를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리포트 된 걸로 봤을 때는 GPT-4 기준으로 한국어 오버헤드가 300% 그래서 토탈 비용이 4배가 나오고 비용이 4배가 나온다는 거는 사실 진짜 지불해야 될 비용이 4배일 뿐만 아니라 시간 비용까지 4배로 아니 늘리기 말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린 돈을 더 많이 내야 네.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네. 그 AI는 언어를 이해하는 단위를 사람은 보통 단어 정도를 기본 그 의미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 AI는 토큰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토큰. 그런데 이 토큰이 다국어를 특히 뭐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니까 당연히 다국어 뭐 20몇 개 언어를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토큰을 정의할 때 다국어를 당연히 전체를 고려해서 이 26개 언어 뭐가 들어오도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토큰 사전을 먼저 정의를 해요. 학습을 하기 전에. 그럼 토큰 사전의 크기가 전체 5만 개일 수도 있고 10만 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사전에 있는 토큰을 가져다가 딱딱딱 이어붙이면 네. 26개 국어 어떤 표현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영어가 제일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 뭐 That's OK 같은 거는 토큰 하나 딱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워낙 자주 쓰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툭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한국어는 주류 언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주류 언어가 아니라고 해도 글을 못 쓰면 안 되니까 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초성, 중성, 동성으로 쪼개버리면 돼요. 기역의 토큰 하나, 니은의 토큰 하나, 아의 토큰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하면 모든 글을 다 쓸 수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이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고 사실 초중성으로 그렇게 예쁘게 쪼개진 않고 네네네. 바이트로 쪼개버립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자 제가 예시를 들고 왔죠. 3프로 TV 앞거는 국내 최고의 아주 좋은 나름 이게 또 이제 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이제 출연하는 어떤 그 장소에 파인 튜닝을 합니다. 저도 컨텐츠를. 이건 사람 지능이죠. 예, 인간지능. 네, 아직까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이 표현에 대해서 토큰을 26개만 쓰면 됩니다. 저희 하이퍼클로바 기준이에요. 네. 한국을 중심으로 했으니까. GPT-4가 토큰 사전을 10만 개로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토큰을 62개를 써야 됩니다. 똑같은 한국어 표현에 대해서. 지금 저기 보이는 색깔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토큰이. 토큰으로. 예, 토큰입니다. 우리는 3프로 TV 하면은 이 5글자가 하나의 토큰이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3% 따로, 3 TV 따로. 아니죠. 3 따로, 푸 따로, 로 따로, TV 따로. 네, TV는 또 하나로 붙여놨어요. TV는 또 하나로 TV는 붙여놨어요. 영어라고. 영어라서. 치사하다 진짜. 뭐야. 네,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게 속도랑 비용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한국어 데이터가 덜 들어가서 성능도 나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그뿐만 아니라 이 현재 GPT 계열들은 앞에 입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입력을 볼 수 있는 그 윈도우의 사이즈가 있어요. 네. 윈도우의 사이즈가 지금 뭐 4,000이든 3,000이든 2,000이든 8,00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게 토큰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더 많이 봅니다. 글을. 한국어는 더 조금밖에 못 네, 봐요. 3분의 1밖에 못 보니까. 그러면 속도도 3분의 1. 그죠? 성능도 나쁩니다. 성능도 3분의 1, 돈은 3배. 좋은- 이유는 한국어가 비주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GPT-4라고 해서 한국어 학습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들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시장이 영어니까 굳이 예. 한국 모델을 네. 따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고. 근데 한국어를 챙겨주면 영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의 지금 뭐 대격변의 시기에서 한국이 좀 뒤처질 수밖에 없고 한국이 그 뭔가 몇 년 뒤에 뭐 만들어 주겠죠 오픈 AI에서. 그럼 그거 갖고 그때 가면은 이미 모든 기회를 잃지 않냐.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잃지 않으려면 한국에서 이걸 똑같이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2년 반 전부터 역설을 해왔던 거긴 합니다. 그러면 저것도 있겠네요. 이게 초거대 모델이라는 게 이렇게 챗봇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뭐 카피라이터를 만들어준다거나 네. 뭐 글자를 써준다거나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일종의 사람들한테 서비스되는 것들도 많이 만들어질 건데 이 초거대 AI가 없으면은 그 뒷단에 있는 서비스들도 품질이 훨씬 더 비싼 그렇죠. 돈을 예, 들여서 맞습니다. 마치 전기가 처음 나왔는데 한국은 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런 전기를 쓰는 거고. 이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거대하게 이제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어 중심의 초거대 AI가 필요한 이유라기보다는 사실 영어 말고 주류 언어가 또 뭐가 있어요? 그럼 아니 영어를 제외한 뭐 중국어는 될 수 네, 있겠죠.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워낙 예. 크니까. 그 뭐 몇몇 국가, 그러니까 인구와 그 경제력이 되는 몇몇 국가를 네. 제외하고는 다 개별 국가의 초거대 AI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뒷장이 이런 걸 보여주는데요. 이거를 어떤 블로거가 분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네. 이 블로거도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인가 봐요. 그 라틴 계열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떤 그래프냐면 영어에 대비했을 때 GPT-4에서 비용만 얼마만큼 더 지불해야 되느냐 기준입니다. 프랑스어 30% 정도, 스페인어 31%, 라틴 계열이잖아요. 알파벳 소위 알파벳은 그 외에 뭐 포르투갈어도 있고 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어도 있고 쭉쭉 있는데 갑자기 확 점프하는 데를 가면 저기 아랍 언어가 한 3배는 써야 되고요. 213%. 그리고 우리나라 태국도 있어요. 태국도 한 300%. 한중일 저기 모여 있는. 예, 한중일이 사이좋게 모여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낫고요. 한자 쓰는 중국은 굉장히 괴롭죠. 네, 일본도 마찬가지. 네, 이거는 비싸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명확하게.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시장으로 안 보니까 저렇게 한 것 같긴 하고요. 거기는 어차피 못 들어가니까. 중요하겠네요. 이게 중요하네요. 초거대 AI 자체의 성능도 성능이고 네. 그로 인해서 파생될 수많은 산업들의 네. 어떤 기반 인프라가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I가 예전에 좀 신기한 걸 때 상관없었는데 AI가 저희의 생산성하고 직결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누구는 이제 좋은 아이템을 들고 있고 누구는 좀 나쁜 아이템을 들고 있는 가격은 또 3배를 더 내고 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저희가 우리나라를 너무 이렇게 좀 밑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잘 하셔요? 네. 아니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잘해야죠 이제. 언어 한국어 잘한다는 예, 것까지 그러니까 예. 논리적으로는 네. 이해가 가요.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나올 네. 수밖에 없는지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쟤네는 영어로 되게 잘하는 걸 하고 우리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한국어니까 하고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은가라고 했을 그런 때 거 아닌가. 그렇죠. 뭐 잘한다는 표현이 모셔다 놓고 그런 얘기하기가 좀 근데 언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이게 네네. 이걸 어떻게 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희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일단 네. 만들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엊그저께가 아니죠. 그 지지난주에 공유된 스탠퍼드 AI 인덱스 리포트에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초거대 AI 현황인데 보면은 사실상 한국, 미국, 중국밖에 없어요. 제가 독일 있는데 독일은 이미지 그리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글 넣으면은 그림 그려주는 개고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다음에 영국 정도 있어서 전 세계 5나라만 굉장히 큰 초거대 언어 AI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5위는 들어갑니다. 근데 영국은 딥마인드예요. 그거는 그 빼야죠. 구분이잖아요. 나라가 4위. 4위 일단 4개 나라가 열립니다. 제가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초거대 AI 기준 그냥 AI는 대충 12에서 5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 리포트에서 초거대 AI 기준으로는 전 세계 2, 3위는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국, 미국, 중국, 이스라엘이 있고요.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중에 생태계,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덕트까지 나와 있는 나라는 한국, 미국,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글로벌 타겟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마존에 얹어가지고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러면 애당초 생태계가 3나라밖에 없으니까
아니 3등 아니면 2등이겠죠. 미국이 1등이니까. 네. 그죠?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네이버만 하는 게 아니고 뭐 LG, 카카오, SKT, KT 각각 협력도 하고 나름 경쟁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력이 예. 없다라고 하기에도 두 번째 아니면 네. 세 번째 그러니까요. 예, 거니까. 그렇죠. 그럼 저 네이버를 좀 크게 그리신 거는 네이버 회사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좀 생색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이거를 되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고 네이버가 또 잘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이걸 경쟁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분위기를 좀 깔았죠. 네. 솔직히는 저희가 이걸 주도한 두 명이긴 한.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일 수 있는데 저희가 그 GPT-3 나왔을 때 나코님이 처음 써보기 시작하고 저한테 이거 써야 된다라고 하길래 같이 써봤어요. 그러면서 막 쓰다가 의사결정을 받았죠. 이거 이 성나코 총괄님이 협박성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잘합니다. 그런 스토리로 해가지고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 외부에 있던 많은 기업들이 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그러다가 2월달에 저희가 만들고 조금씩 제 페이스북 포스팅, 나코님 페이스북 포스팅에 조금씩 흘렸더니 생각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러면서 이제 경쟁 체제가 만들어지긴 했고요. 또 차이가 나는 거는 GPT-3가 2020년에 뉴립스라고 해서 세계 최고 권위의 AI 학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베스트 페이퍼 상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1년 이후에 1년이 지나서 화웨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 학계에서 인정받은 논문은 하이퍼클로버가 전 세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GPT-3가 뉴립스에서 받았고 저희가 그 NLP에서 최고 권위 학회에서 그 논문을 승인을 받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2021년이에요. 그 이후로 이제 논문들이 발표가 되기 시작했어요. 학계에서도. 네,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학계에서도 인정받을 정도로 기술력도 인정받았고 서비스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고요. 근데 아까 1등, 2등, 그러니까 2등 하셨다 그랬는데 1등이 GPT고 2등이 네이버면은 뭐 구글이나 이런 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누가 가장 먼저 했느냐 기준이고 어차피 이 바닥이 문제가 뭐냐면 이 바닥. 진짜 어느 모델이 A 모델이 B 모델보다 정확하게 글쓰기 능력이 더 뛰어나다라고 평가하는 평가 지표나 체계가 없어요, 사실. 네. 그렇죠. 글이라는 게 좀 뭐 문제 맞추기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글은 사람마다 어떤 사람 이게 낫다고 어떤 사람 저게 낫다고 하니까 그래서 품질에서 1등, 2등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서 뭐 GPT-3가 1등, 화웨이 판구 알파 2등, 그리고 하이퍼클로바 3등. 그 외에 줄줄이 이제 탄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사실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좀 잘 모르면 제가 보는 지표 중에 하나는 제가 평가할 수 없으면 전문가들이 네. 얼마나 인정해 줬는가 네. 이게 일종의 좀 간접적으로 그 네. 기술 경쟁력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전문가들은 하이퍼클로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네, 그래서 그 논문 저희가 굳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냥 보도 자료 내고 그냥 우리 잘해요 할 수도 있었지만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의 어떤 그 실제적인 전문가들의 리뷰를 받고 거기서 통과할 수 있으면 정말 의미 있는 기술을 만든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논문을 제출했고 게재 승인을 받았고 발표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기본 기술은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논문 이게 한계가 아니고요. 하이퍼클로바 방법론, 학습하는 방법,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방법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타 관련된 많은 연구 주제로 벌써 논문이 10개 이상이 세계 최고 수준 학회들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굉장히 저희 하이퍼클로바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최근에 그 글로벌 기업 모 사이에 있는 연구자분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어요.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에 있는 외국인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너 네이버에서 새 논문 나왔는데 너 봤어?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건 찐이지. 이거 진짜 대박이다. 그만큼 인정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데이터 얘기니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라코님이 좀 설명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퍼센트 기준. 예. 인터넷의 언어 비율을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영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고 한국어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국어 진짜 적어요.
한국어 적은데 오픈 AI가 학습했던 데이터셋을 공개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보면은 더 적습니다. 한국어가 영미권 위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어딘가는 오버샘플링이라 더 많이 보게 하고 어떤 거는 언더샘 더 덜 보게 해요. 네. 저건 차별이라기보다 자기네가 서비스할 곳에 네네. 맞춘 최적화를 네. 하는 비즈니스 것이죠. 최적화죠. 이거. 제가 거기 비즈니스 오너로 저렇게 결정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같은 돈을 내고도 더 나쁜 걸 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프로덕티비티랑 연결될 테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는 거꾸로 돌렸었고요. 그래서 그때 한국어 위주로 만들어야겠다. 한국 사람들이 더 도움이 될 만한 AI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해갖고 한국 위주로 했더니 결과적으로 지금 GPT-3 학습했던 것보다 6,500배의 한국어 데이터를 더 학습한 그런 AI를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되면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봤으니까 한국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을 수밖에 없고 뭐 해장할 때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나 아니면 뭐 취업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가 진짜 궁금할 때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좋은 맞아요. 형 같은 것들이 맞아요. 나온다면은 왠지 저긴 차가운 유학생 스타일로 말해줄 것 같고 여기는 한국 사람이 그러네. 동네 형이 유학생. 똑똑한 형이 그런 거 있잖아요. 블라인드에 네. 상사가 뭐라고 물어봤을 때 넵이라고 해야 되나요? 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 할 때도 사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학습이 되면은 그 그렇죠. 어감 같은 것도 다 알겠죠. 알 수 네. 있겠네요. 네. 지금 저거는 이제 2021년 버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것 때문에 그럼 영어 못해서 경쟁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지금 현재 버전은 저거보다 영어를 훨씬 더 많이 학습을 시켜요. 섞어서 한국어를 줄이지 않고 그냥 데이터를 많이 늘려서 한국어는 여전히 많고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만 있는 지식이 분명히 또 있습니다. 어떤 논문이나 과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저희도 취득을 하고 그 취득했던 것들을 예전에 초반에 봤던 건 영어로 물어봐야 답을 했어요. 네네. 영어 지식이니까. 네. 그 한국어로 물어보면 영어 지식을 대답을 못해. 그러다가 언제 지나니까 한국어로 물었더니 영어로 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성인지 한계인지 좀 애매했는데 네네. 최근에 확인하는 건 한국어로 물어보면 영어 지식을 한국어로 답을 합니다. 이젠. 아 영어 지식을 한국어로. 네, 이게 원래 저희가 진짜로 바랬던 현상인데 네. 저끼리는 랭귀지 브릿지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어떤 언어를 시작해도 다른 언어에 있는 지식을 액세스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만약 이게 안 되면 영미권 사람만 좋은 AI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AI는 언어를 가리지 않고 지식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전에 설명 주셨던 것 중에 그 영어를 할 수 있냐 없냐가 그러니까 일종의 그 뭐 진짜 좀 걱정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영어로 된 지식들을 한국에 들여와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네네. 사실은 때로는 그 원문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맞아요. 되게 네. 많은데 네. 이 약간 좀 갈라파고스처럼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지식을 네. 가지고 얘기하면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네.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개선이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는 부분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처음에 저 학습했을 때는 영어 지식에 대해 액세스가 안 되는 게 분명히 보였고 그래서 과학적 지식 같은 것들이 한국어로 기록 안 된 거는 액세스가 안 되는 게 보였는데 최근에 이제 영어 데이터를 더 추가로 학습하고 그 브릿지가 드러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액세스가 가능한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씀하신 문제들을 많이 완화 또는 해결되는 과정, 해결됐거나. 그거 이따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이거 언제 쓸 수 있는 건지는 이렇게 뭐 정확한 시점은 말씀해 주시기 좀 어렵겠지만 좀 언제쯤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딱 정해진 확정 날짜는 아니더라도. 지금도 신청하시면 쓰실 수 있는데 하이퍼클로바 X 버전은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버전은 지금도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뒷장표에서 아마 말씀드리겠지만 리튼도 저희 거 써서 스타트업인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만들었죠. 1000여 개 이상의 스타트업이나 뭐 공공기관, 뭐 학교 이런 데서 신청을 주셨고 그중에 500개 이상 스타트업은 이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거 가지고 만들고 있어요. X로? 아니 X는 아직 아니고 지금 현재 버전 하이퍼클로바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하이퍼클로바를 계속 2년 전에 만든 걸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저희도 계속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게 만들까 계속 연구 개발을 많이 했어요. 낙고님 팀에서. 그 덕분에 영어 데이터를 더 태워서 영어에 있는 지식을 한국어의 지식으로 이렇게 브리칭을 하는 것들도 성공을 해내고 계속 이렇게 더 발전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이게 한국어 서비스, 한국어의 초거대 모델이 왜 필요한지 얘기를 들었고, 네네. 근데 우리가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챗GPT 아니고 네이버를 써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약간은 좀 네. 희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사실 되게 어떤 식으로 인정받을 것이냐. 네. 사실 그 질문의 연속선상이에요. 네. 우리도 이 정도의 기술력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확 오픈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어요.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요거는
책임자이신 라코님이 말씀드렸듯이 이게 생성형 모델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국내에 민감한 상황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챗GPT가 변칙적으로 오픈 AI에서 그런 사업 전개를 해가지고 저희도 이걸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가는 뭐 오픈 AI나 MS가 깔아놓은 판에 기존의 IT 서비스 전체 판도가 바뀌는 걸 그냥 목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위기감이 저희 경영진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거의 비상대책회의를 매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어떻게 네이버의 많은 서비스를 바꾸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수성하면서 만들어낼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저도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들어보면은 사실 좀 이게 정무적인 고민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종차별 발언이라든지 예를 네네. 들어 독도는 누구 땅입니다 그러는데 야 네이버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 그랬다 뭐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큰일 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어디까지 저기를 해야 될 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뭐 네네. 이런 게 좀 있었다는데 사실 그 인공지능 저는 뭐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챗GPT가 제일 잘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하는 애라고 얘기한 적 없고 정확하다고 얘기한 적 없다. 그러니까 얘가 언제 맞는 말 한다 그랬어? 그냥 누르면 뭐가 나온다 그랬지? 그쵸. 뭐 이런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픈 AI라 그러면 잘 몰라. 맞아요. 이게 누군데? 뭐 공신력 있는 애야? 뭐 그쵸. 이런 게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오히려 이제 그걸 한번 열어줬으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저희도 있습니다. 짜잔 네. 하면은 훨씬 더 그 허들이 낮아진 상황에서 그렇죠.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글 같은 경우가 그래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고 털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미국엔 두 개의 회사가 있는 거잖아요. 예. MS는 오픈 AI랑 구글인데 우리나라는 그냥 멀뚱히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크게 네네.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AI가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실수해도 괜찮은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최근 아까 RLHF라고 말씀 주신 게 있는데 서비스가 나간 다음에 잘못하면 회초리를 줄 수 있어요. 싫어요를 따봉이랑 싫어요를 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바로 학습에 적용이 돼가지고 다음에는 이제 고쳐집니다. 그러려면 일단 나가서 몇 번 실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실제로 챗GPT 초창기에 보면은 제일 브레이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조금 입력 좀 이상하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맞아요. 폭주하는 맞아요. 뭐 이런 모드들이 막 나왔는데 그거를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많았어요. 케냐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급 뭐 $2 주면서 막 계속 피드백 이렇게 받는 거. 피드백 받게 하고 맞아요. 체크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수정하게 하고 네. 오픈 사실 사람 써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나가서 써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수정을 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조금 공격의 어떤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 되게 억울한 것 같아요. 네. 챗GPT도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데 네. 구글에서 한번 바드? 망원경 네, 저기 바드, 있냐고 바드죠. 예. 그거 한마디 했다고 그냥 그렇게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그냥 네. 예. 그렇게까지 뭐라 그러면 문제니까 어쨌든 오늘 지금 얘기 나눠본 거는 왜 한국형 초거대 모델이 필요한가? 라는 것이 어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좀 그 이후의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글자 배우는 애한테 너무 야박하게 하지 그러니까, 말자 예.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대세기업이라고?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 52주 신고가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 캔슬림 진행시켜. 캔슬린 투자 기법을 통한 살벌한 검증. 대한민국을 들썩일 놀라운 주식 강의가 찾아온다. 기업 탐정 채슬리 52주 신고가 캔슬림 분석.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TV 앱을 확인하세요.